자, 어디 보자. 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 있었죠. 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정당 안철수라니요. 자, 득표율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득표율 딱 이야기했을 때 그냥 우리 나무위키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자, 일단 투표율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79.38%가 나왔거든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80%에 근접했죠. 젊은 층이 투표를 되게 많이 해준 편이에요. 진짜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득표율은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두 가지로 조금 갈려지거든요. 자, 뭐냐면 자,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었습니다. 49.42%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최근 대선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이재명은 50% 과반도 못 받은 놈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이미 그거는 진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50%를 넘긴 대통령은 없어요. 문민정부 시작 이래로 그러니까 투표 제대로 된 노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없어요. 50% 넘긴 후보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선거를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라뇨. 선거를 딱 한 번만 하고 이 다수 후보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49.42%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50% 가까이, 최고 가까이 간 거고, 그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의 이번 득표 수인 1728만 7513표가 역대 최다 득표예요. 역대 최다 득표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역대 최다 득표예요. 역대 최다 득표입니다. 그리고 득표율로 봤을 때도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87년에 6월 항쟁으로 87년 체제 하에서 최다 득표고 최다 그 득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0대 대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을 때죠. 이게 이재명, 윤석열 그대로 나왔는데 보면 자, 48대 47이에요. 이것도 50%가 안 되죠. 그리고 득표율도 당연히 적습니다. 이때는 거의 양대 구도였거든요. 그래도 그래. 그리고 19대 때 이거는 아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3자 구도여가지고 구도가 붕괴됐고 탄핵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41%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연히 이기는 선거라 그랬는데 4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투표율이 낮지도 않았어요. 77%였어. 탄핵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도 꽤 나왔는데 이거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홍준표, 안철수가 단일화 했으면 이겼겠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 18대 대선은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이 뽑혔을 때 51.5%. 이때는 이 완벽하게 두 명으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득표율은 조금 낮습니다. 득표율은 조금 낮고, 근데 이때가 그 전에 비해서 투표율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17대가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63%. 왜냐면은 그 민주당 측에서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수준이었을 때. 여기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67%예요. 정동영 26%.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선거가 없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이번 21대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해서 이재명 체제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저번 선거에서 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으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자, 패배한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되냐? 그럼 국민의힘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개파가 갈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파가 갈라지는데 여기서 미묘한 그 40%를 넘긴 41%를 넘긴 득표율 때문에 미묘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미묘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말 한번 그 젓가락 그것 때문에 득표율이 확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똑같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는 거지.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41%의 득표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홍준표,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자, 원 내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지파가 있어요. 유지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유지하려는 분들이 크게는 덩어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셋이에요. 셋. 정확하게 얘기하면 넷이야. 넷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을 유지하려는 세력들한테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확정 하나. 김문수계. 근데 문제는 이 김문수계는 개파가 없어요. 사실. 개파가 없고 김문수라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수습돼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게 뭐 나경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박정희계가 아니고 근데 이 김문수계에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정강훈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요게 이제 붙으면 지방선거 때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파 얘기하는데 기독교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은 거절하시겠지만 개파 말고 안철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를 진짜 열성적으로 도왔어요. 김문수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철수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기 선거 말고 자기가 당선되는 선거, 자기가 주인공인 선거 말고 처음으로 지지 유세를 하고 그 옆에서 쉽게 말하면 서포팅을 해줬던 케이스예요. 근데 서포팅을 해준 케이스가 왜 그렇겠어? 안철수도 속마음이 있지. 왜? 국민의힘을 장악해야지. 차지하고 싶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나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김문수가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가야 돼. 아마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뽑았던 분들도 김문수 후보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딱 끝나면은 끝나는 일회용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김문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안철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준 거예요. 왜? 국민의힘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자신이 지지한 당이 개헌 같은 잘못했는데 김문수 40% 넣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기준이 저기예요. 그냥 당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내 이득 우선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기적인 거야 원래 당파라는 거는. 저기 하면 그러니까 내 당이 권력을 빼앗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 이득을 뺏기기 싫은 거야. 내가 사고를 쳤어. 근데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해주면 내가 손해보잖아. 그럼 배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도 흔하게 나타나죠. 내가 교통사고 냈어. 근데 그 배상금 줄이려고 재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냥 이기주의인 거야. 집단 이기주의인 거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정의감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정당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지지자들은 그만 돼. 지지자들도 정당이 있어야 자기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흔히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제 뭐 답변을 해드리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런 강성 지지자들 필요한 게 맞거든. 근데 사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 정당으로 옮기는 게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종교적으로 교조적으로 이 당을 무조건 지지할 거야. 대가리 깨줘도 이 당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과다 대표가 되죠. 과대 대표가 되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약간 주변에서 진상 부리는 사람들 먼저 처리해 주는 거랑 같은 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과대 대표된 사람에 의지하는 그 정당이 있으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번 지금 아니,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는 나오기 힘들어. 어쨌든 이어서 세 번째 하면,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건데, 여기서부터는 재창당도 가능한 겁니다. 재창당도 가능해. 근데 어쨌든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 한동훈계예요. 한동훈계입니다. 여기는 개파가 확실하게 있어. 여기는 개파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파는요, 대표적인 이 개파에 속하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조경태랑 배현진입니다. 조경태랑 배현진이. 그러니까 이 한동훈계가 굳이 이야기하면 적절하게 균형감을 유지한 거야.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명확하게 내놓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지지자한테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박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쪽으로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에 제일 가까워. 억울할 수도 있는데 뭐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한동훈계는 그치 힘이 너무 아직 약하죠. 근데 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친윤계입니다. 친윤계. 친윤계. 이거는 뭐 딱 그 당대표 하던 권성동 생각하시면 되죠. 권성동, 권영세 요. 그리고 이 친윤계의 특징이 뭐냐면 최대 개파예요. 최대 개파예요. 왜냐면 그 TK 경상도 쪽 꽉 잡고 있는 게 여기야. 그리고 이 친윤계 특이 뭐냐면은 비상계엄 때 그 국민의힘 당사에 대기하고 있던 팀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4개의 개파로 나눠서 볼 수 있어. 4개의 개파로 나눠. 굳이 이야기하면 저쪽이 정통 보수죠. 근데 요 둘은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둘 말고 셋 이야기하면 요 셋은 당권을 잡을 생각이에요. 당권을 잡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 얘는 먹히는 입장이에요. 친윤계는 먹히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계랑 안철수는 친윤을 완전히 흡수해서 셀이 그 인조인간 17호, 18호 흡수하듯이 흡수해가지고 얘를 쫙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최대 개파가 돼서 당권을 잡는 게 목표예요. 그 전에 한덕수로 와장창창 했던 것도, 친윤계에서 한덕수로 와장창창 했던 것도 친윤계가 당권을 계속 잡고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김문수계가 나름 친윤계한테 손을 내민 게, 홍준표는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이 손을 내민 게 권성동한테 대표직을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친윤계 동의 쪽으로 가도 철수 쪽으로 안 간다고? 아니야. 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각각의 셈법들이 있어요. 각각의 셈법들이 있거든요. 자, 김문수계는 어떤 거냐면, 당대표를 하면서 김문수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당무 우선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다 가져간다는 거야. 당무 우선권. 당에 이 일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당 대표로서 사실상. 그래서 김문수가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전에 황교안이 했던 건데, 황교안이 했던 길이 실패의 길이잖아요. 실패의 길이잖아. 그래서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내가 과거로 돌아간 거야. 타임슬립 한 거야. 이 세계 전생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 루트로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김문수계는 친윤계를 흡수해서 최대 개파가 되고 적당히 들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총선까지는 거리가 있잖아. 그럼 친윤계 입장에서도 지금은 몸을 사리는 게 맞지. 그런데 당대표직이 유지되면 어차피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천으로 다 날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나 김무성이나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쩌리들이 저기에 모이는 거야. 왜냐면은 원래대로라면 이제 다 그 낙엽 떨어진 다 죽어가는 고목이어서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워먹을 게 생겼잖아. 공천권 가지고 있는 김문수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주워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불에 모이는 불나방처럼 모이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개파가 돼야 돼. 그래서 친윤계를 흡수해야 돼요.
완전체가 돼야 돼. 셀 흡수해서 완전체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안철수는 뭐냐? 간단해요. 김문수가 선거를 하는데 개박살이 나. 하이에나죠, 그렇지. 개박살이 나요. 각자 그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다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김문수가 40%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38%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떨어지는 거지. 당대표직을 이어갈 수가 없지. 왜? 힘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 이어받아야 돼. 근데 자, 생각해봐요. 자, 우리 세도정치 생각해봐, 조선시대. 친윤계가 바라는 게 뭐였어? 한덕수를 외발했어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라고.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딱 했다가 어차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그냥 팽이야. 그러면 그대로 당권은 친윤계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권성동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안 바뀌어.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가 안 바뀐다고. 한덕수가 추가됐다가, 그러니까 레고처럼 넣었다 뺐다 해도 안 바뀐다고요. 근데 김문수가 당무선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꼬인 거야. 그러면 자, 봐봐. 김문수가 제거됐죠. 자, 김문수에게도,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도 보여줬어. 그 다음 개파도 없어야 돼. 왜냐면 꼭두가시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어야 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밖에 없어. 이 사람 개파 없죠? 이름값 있죠?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얼굴만 갈아 끼우면 돼. 호빵맨 얼굴 갈아 끼우듯이 안철수를 얼굴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친윤계 입장에서는 딜을 걸 사람이 안철수밖에 없어. 근데 안철수는 그걸 이용해서 친윤계를 끌어들여서 내가 당대표 가져가면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 나의 권력 구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대선까지. 그러면 어차피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충성파들이 생겨. 아니, 안철수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 없잖아,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자, 한덕수를 세울 거야? 김문수 세울 거야? 안 되잖아. 권성동, 권영세가 그러면 당대표 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굴마담은 필요하다니까? 얼굴마담은 필요한데, 안철수가 거기엔 딱 맞는다 이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안철수가 이번에 백의종군 한 거야. 자, 그러면 한동훈계는 어떻게 되냐? 얘네는 따로예요. 얘네의 목표는 뭐냐면 국힘 개혁이야. 얘네는 국힘 개혁입니다. 아니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걔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안철수랑 그 친윤계 권성동, 권영세, 쌍권이 동등한 위치인 거야. 자, 국힘 개혁이 목표야. 그럼 뭐야? 친윤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굴복시켜서 아래다가 두는 게 목표예요. 한동훈계의 목표는 친윤계를 굴복시켜서 아래에 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충돌한다니까? 이 둘은 물과 불이에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은 미래가 없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왜냐면 당 내에서 저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 이쪽도 그런데 막 수박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친박 찐박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한동훈계는 뭐로 보이냐면 반윤, 당을 망가뜨리는 배신자 놈의 새끼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위기일 때 오히려 바깥쪽에 적을 두고서 내부가 결속이 되는 건데 한동훈계는 내부에 있는 친윤 개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이랑 한동훈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 둘 중에 선택권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김문수계를 선택하느냐 안철수를 선택하느냐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박살난 거야. 이 구도가 다 박살났어. 와르르르. 왜? 김문수가 40%를 넘겼어요. 놀랍게도 41%를 만들었어. 41%.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호불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효과로 최다 득표한 거는 탄핵의 영향이지만 역효과로 김문수라는 사람한테 표가 결집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원래 그 불리한 쪽이 결집되는 경향이 좀 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41%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할만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준석이랑 단일화 됐으면 진짜 몰랐다 얘기 나오는 거야, 이러면. 왜? 이준석이 거의 8% 가까이 가져갔으니까. 그럼 비등비등해요, 표수가. 그래도 지지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김문수를 쫓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김문수를 쫓아낼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보여줬잖아. 자기 지지율을 보여줬잖아. 지지율을 보여줬으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짱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김문수가 박살나면 그 뒤에 다시 한번 얼굴을 들이미는 거죠. 왜? 총선은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 친윤계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때 또 얼굴 마담이 필요하거든. 리더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짱 박혀 있는 거야. 내부는 또 다르겠지.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비슷하게 분석하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땡굴땡굴 굴러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한동훈계는 어떤 거냐면 얘네들도 38% 정도 나와가지고 요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당 체제가 붕괴돼야 돼. 어느 정도. 당 체제가 붕괴돼야 돼. 정확하게는 39% 정도 40% 이하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붕괴돼야 되는데 이거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김문수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무조건 40%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안철수는 39% 정도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안 넘겨야 돼. 무조건. 근데 너무 낮아도 안 돼. 그러면 너무 낮으면 당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동훈계는 뭘 바랬을 거냐? 38%보다는 아래여야 돼. 왜냐면 39면 어차피 40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쪽에서 이슈가 잘못되기만 하면 여전히 엄대엄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랑 정반대 친구들이 하나 있지. 이 외부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외부에 있는 친구가. 바깥에 있는 친구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테두리 바깥에 있는 친구.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미스터 홍준표. 이분 무소속이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은퇴했느냐? 아니에요. 하와이에 갔잖아요. 왜 갔어? 도와주기 싫었어. 그럼 왜 도와주기 싫으냐? 자, 김문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권력욕이 있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권력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민의힘이 망해야 돼. 멸망해야 돼. 멸망. 어떻게? 36%대 나오면서 개같이 박살나야 돼. 그래서 당이 그냥 깨져야 돼. 그래서 홍준표가 이재명 지지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준석 고평가하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홍준표 띄워주면서 김문수 후보 뭐 한덕수 그 당시 때 뭐 얘기 나오던 뭐 저기 좀 내리 깎고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 자체가 깨져버려요. 친윤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당 지지율 자체가 깨지니까 신당 재창당을 하든가 아니면 당이 아예 쪼개지던가 뭐 한동훈계가 쪼개져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던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어차피 재창당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긴 한데 당 이름 바뀌었을 때 홍준표가 추대되는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김문수랑 똑같은 거야.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고 총선 때까지 쭉 당대표 맡으면서 다음 총선 지휘하고 대선까지 딱 끌고 가는 요 그림이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김문수가 지지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쪽이 권력을 잡고 여기 친윤계를 설득하든가 또는 친윤계가 관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윤계가 관망하면 약간 깽판이거든요. 왜냐면 지지율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친윤계를 김문수계가 설득을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친윤계 쪽에서 한동안은 관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최대 개파니까 얘네가 밀어주면 얘네는 대가리가 없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친윤계를 대가리를 굳이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때면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반대하지도 못하고 계엄을 찬성하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강제로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저기 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가져와야 되니까. 반이 지지율이다. 그래도 당 지지율이니까 여전히
기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이 개인 입장에서는 나의 지지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지지율이 나왔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김문수로 결집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가져간 건 김문수기 때문에 어쨌든 김문수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친윤계든 안철수든 한동훈이든 뭐라고 못하지. 에이, 안 되죠. 그래서 권성동한테 여전히 맡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딱 끝나자마자 권성동이 물러났잖아. 친윤계가 이제 손 털고 관망하겠다 이거지. 자, 이제 결과는 나왔는데 내가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계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근데 친윤계도 여차하면 얘네들이 행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친윤계가 순순히 그러니까 어느 쪽에 흡수가 되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어쨌든 전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과 여론을 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딱 봐도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친윤계는 조용히 어딘가에 흡수가 될 거고 거기에서 분위기 좋고 여전히 지지자들이 여전히 서부지법처럼 활동을 한다. 그러면 친윤 쪽에서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서부지법에서도 활동하시고 광화문에서도 활동하셨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 있는 이분 같은 경우. 가능성 있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친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아니요, 저기 인천 미추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 지금 지역구가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전혀 지역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미추홀구. 저는 이번에 친윤계파 움직이는 그쪽은 저 윤상현 의원 쪽 움직임을 엄청 많이 봤어. 그래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전 대통령 후보라고 그러나? 이 김문수 후보가 선거할 때 선거 막판에 윤상현한테 직책 준 것도 그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윤 쪽 표도 가지고 오고 싶고 반윤 쪽 표도 가지고 오고 싶고 그 다음에 반 이재명 표도 가지고 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저기 비대위장하고 서로 다른 말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온전히 김문수 지지율이 아닌 건 알아. 근데 어떻게든 뭐 똥을 빚든 뭘 빚든 41%라는 지지율을 빚어냈으니까 그게 김문수라는 사람한테는 힘이 될 거고 김문수라는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당권을 잡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김문수 본인이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이야. 건강. 나 건강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요. 그리고 안철수 측도 그래서 마라톤을 꾸준히 하고 이러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 이슈입니다. 건강 이슈. 나 이렇게 문제 없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역대 최다 득표도 했고 이 득표율 자체도 그냥 크게 뭐 저기는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기를 이제 과실을 나눠 먹는 것만 남아 있는 애들이고 건강 이상이 좋네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당의 계파들이 정리가 되고 당 내분을 수습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딱 1년 남은 지방선거까지 그걸 끝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대표가 그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허니문 기간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 쪽에서 괜히 반대하거나 까불었다가 그냥 진짜 대가리에 뚝배기 깨진단 말이야. 그냥 깡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조용히 내실을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 전에 선거에서 지고 나서 했던 것처럼 김문수 대표도 당대표도 뭐 당대표가 저기는 아니지만 이 김문수도 자기 계파를 만들면서 자기 계파로 채워야 되는 거지. 자기 사람으로 국민의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견제하거나 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거고, 이 홍준표 말고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10%가 안 되니까 얘기할 건덕지가 없잖아. 만약에 이준석이 10%가 됐다? 이건 이제 번외 얘기지만, 그럼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몫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랑 정의당의 관계처럼. 근데 이게 애매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를 넘겨가지고 영향력을 보여줬냐면 그것도 아니야. 미묘해요. 진짜 미묘하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차라리 뭐 5%막 이래가지고 폭삭 망하든가. 아니면 뭐 11% 이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돈도 벌고 지지세도 보여주던가.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실언이 됐던 그 젓가락 건이라고 생각해. 이게 뭐 맞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걸 분석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을 뽑은 그 연령대랑 그 성별을 보면 돼. 20대, 30대 남성한테 지지율은 엄청나게 높아요, 이준석은. 근데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은 그냥 개박살 났어. 그냥 여성 지지율을 날려먹었다라는 거는 반쪽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쪽으로 7%면 존나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쪽마저 아우를 수 있었으면 10%를 훌쩍 넘겼겠지. 거꾸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반쪽짜리는 절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그 선거에서 승리한 애들 중에서 반쪽으로 반쪽 뭐 남성표만 가지고 여성표만 갖고 된 사람이 뭐가 있냐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데도 여성표가 엄청 큰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해창 후보 아들이 군대 안 간 것 때문이었어. 근데 이준석 본인이 자기가 그 전에 이제 이슈로 인해서 여성 쪽 표가 약한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부득불 그런 얘기를 해야 됐냐고. 누가 그 공중파에서 잭스 이런 느낌으로 성적 발언을 그냥 세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냥 두리뭉실 돌려서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큼 표가 안 움직이니까. 펑쿨색자는 엄청 돌려서 잘 얘기해요. 교토식 화법으로. 이준석은 돌직구만 때려박다 보니까 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아마 이번 선거로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 가지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거예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양쪽의 표를 다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분이 이 득표율 나온 거 보면 이준석 측도 비상일 거예요, 아마. 그 펑크색자 지금 그러는 거는 그 쌀 요거 잘 해결하면 뭐 이것도 번외 얘기지만 쌀 그 문제 잘 해결하면 다음 총리 후보로 유력해서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세게 언급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성공하면 다음 총리까지는 거의 무혈 입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2달까지도 안 갈 것 같긴 하던데 이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 동안 잘 수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수습해서 뭐 야당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준석 밑바닥 나오기는 그것도 올라올 수 있다. 왜? 우리 생각해봐요. 피닉제 이인재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제기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봐서 그런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포기를 모르고 부활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는 뭐 좋은 거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